이은하의 펌비를 들으면서 부동산 경매 5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6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막 이제 막 숫자도 헷갈려. 자, 게스트 참석하신 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네, 자, 우리가 잠시 쉬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대입 연재 편은 우리가 따로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노준영 씨가 불평을 조금 얘기를 했어요. 대본이 없다. 너무 이거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켰는데, 너무 웃고 떠들고 장난스럽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 좀 성인 유머 코드가 섞어가면서, 본인의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세대차가 너무 나. 나의 웃음 코드와 당신의 웃음 코드는 달라. 요즘 좀 조심하자, 이거죠. 자, 어제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 어제 벌어진 사건을 내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어제 하루에 일어난 일.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정봉주 반박글. 정봉주는 노라고 했고, 아니라고 했고, 세 번째, 안희정 검찰 출두. 서부지원에 출두했죠. 조민기 자살. 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최사랑. 최사랑이 누구야? 최사랑.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추후. 참, 오늘은. 영부인을 약속했다. 이동욱 수지 열애. 그 다음에 홍상수 김민희 결별설. 야. 근데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빼면 전부 다 남녀 관계에 대한 얘기네.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 추문에서. 동계 패럴림픽 개막. 제일 큰게 남아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예, 다이내믹 커리어. 네. 다이내믹 커리어. 좋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게 원래는 일명 기상감인데 하루에 다 나와가지고 일명 기상감인데 이게 신문이 그냥 책 한 권으로 그냥 덮어버려도 되겠다. 예. 어쨌든 그래도 가장 큰 의미 있는 뉴스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나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 린다 김 같은 무기 로비스트들 입지가 좁아지잖아. 린다 김은 마약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 아니, 그러니까 로비스트들, 무기 로비스트들 피해를 보는 사람. 그다음에 북한과의 남북과의 긴장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고 있는 아베 같은 사람들. 일본.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한테도 타격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방위산업체에 자기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올인한 사람들. 이거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전쟁 나면 뭐, 반사업 자사가 오를까, 이게? 그것도 저는. 모르지. 나라가 아니, 전쟁이 나면 안 오르는데, 네. 전쟁 나기 직전까지 그 긴장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지. 코스피, 인버스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군산 복합체들. 무기 팔아먹고 막, 그걸로 먹고 사는 인간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도는 영 바라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대입 연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약간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대다수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은 꼭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전에 금융권에서 나온 그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라는 이제,
그런 뭐 방안 정책이 나왔는데 확정된 건 아니라고 일단 알고 있는데 4월부터 시행이라고는 들었어요. 그 내용이 사실 대다수 뭐 서민들이나 이런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피해를 볼 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가 이게 딱 와닿는 정책이 아닌데 저희 같은 이런 자산관리 회사 좋게 말하면 AMC들은 진짜 피를 보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이제 앞으로 이번 방송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당권 실행이 유예된다. 1년 동안 유예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산 연체 금리가 3%로 제한되는 거 이 두 개가 보통 사람들은 뭐 그게 어때서 뭐 잘 모르는 용어인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대부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큰 타격을 대입변제 지금 이번 시간에 말할 대입변제에서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는 그런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잠깐만 네. 건저당권을 갖다가 건저당권자가 집행을 하는데 예. 유예를 해준다 이 말인가? 그 저당권 이제 실행 주체가 예를 들면 1금융권 우리은행에서 이제 3개월 연체가 돼서 원래 이 저당권을 실행 이제 집행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 채무자가 뭐 이제 불의의 사고 또는 뭐 파산 아니면 재산상 어려움 때문에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다. 근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1년간 그리고 최대 3년까지 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글쎄 그거는 근데 그 정책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기업 보고 너 권리 행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우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뭐 대위 변제를 한다든지 국가가 이제 그 공적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대위 변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저당채권 그래 뭔가 또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있지. 만약에 채무자만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래서 1년 동안 건저당권자의 집행을 경매 집행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연기를 시킨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크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위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방식은 아닐 거고. 진짜 얘기가 되는 수준 아닌가? 법이 4월부터 금융권은 시행이라고 그렇게 글쎄. 법적으로 나와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법 조항이 법이 뭐라고요? 법 조항이 아니라 아니, 그 지원 법- 방안.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지원 방안 이름이 정확히 그러니까 명칭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가가 공적 자금을 조성을 해서 그래서 은행에다가 뭐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내지는 대위 변제를 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국가가 보증을 쓴다든지 해서 그래서 유예를 해주는 그게 그렇지. 어떻게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그 건저당권자의 집행 정도를 막으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돼. 무슨 특별법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보통 이거는 자본주의의 그 체제나 논리 자체를 뒤엎는 건데 그렇게 가능할까? 제가 인수를 그 책 저당권 인수를 할 때 신한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았어요. 그걸 누가 보증을 쓰냐면 한국주택공사. 그러면 걔 주택공사에 이제 경매가 넘어가면 그걸 그 서류가 다 글로 가요 또. 신한은행이 아니고 대출 신한은행에서 했는데. 그럼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노준영 씨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그 모든 서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채무자랑 대출 약정수 다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경매를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안 듣고 있으면 되죠, 뭐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그걸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런 지원은 가능하겠지. 그것도 예를 들면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세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자 제한 같은 것도 그거는 뭐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자 제한 대신에 다른 어떤 보상은 해주고. 그게 사기업의 개인 간의 그 이자 약정을 그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둘이 거래하는데 이자 너 3%만 받아 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지. 3%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뭐 15% 지원해줄게 이런 거니까. 그러지. 준혁 씨 너무 떨지 마. 그 정도까지
이게 그거는 혹시 그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 나중에 방송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파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걸 아직 찾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듣고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근데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멘붕 상태에 빠질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을 조금 일부 막아준다든지 유예해준다든지 하면은 AMC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지.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좋아요. 거기에도 또 이렇게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이게 넘어가서 뭐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국회 넘어가면 일단 누더기가 돼.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현재까지는 아무 일 없는 걸로. 현재까지. 자, 대위 변제, 대위 투자, 이 개념을 일단 먼저 잡아야 되는데, 민법에서 얘기하는 대위 변제라는 건 뭡니까? 대위 변제는 그러니까 변제자 대위를 흔히 이제 대위 변제라고 많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변제자 대위라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자 대위는 종국적으로 채무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채권을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요. 이러면 종국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채권자는 변제를 받았으니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채권은 변제로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되어야 되는 채권을 소멸시키지 말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상권자인 대위 변제자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냥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현상. 이거를 이제 변제자 대위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 빚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니한테 앞으로 빚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니는 빚쟁이야. 이거잖아. 그거하고 하여튼 뭐 대충 뭐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령 이제 어떤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담보가 좀 모자라서 보증을 한 명 세워라 그래서 보증인이 보증을 서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채무자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보증인이 그냥 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없앨 거냐? 변제를 했으니까 없어져야 되잖아. 채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없애지 않고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 저당권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증인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냥 당연히 이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지금부터는 이제 저당권자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이런 이전은 보증인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구상권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를 이제 변제자 대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경매를 처음 배우다 보면 은행 저당이 예를 들어서 시세 5억 정도, 감정가 5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 은행에서 1순위로 한 5천만 원 정도 빌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 3억 정도 들어가지고 그게 전세로 들어갔어.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이 채무를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이 1순위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제 이 경매가 낙찰이 돼버리면 이 후순위 3억 보증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 보증금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날 위치에 있잖아. 그래서 1순위 건저당권자의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서 자기가 대신 변제해버리는 거야. 5천만 원? 아직 그 5천만 원 그냥 니 갖다 써. 그러면서 은행에다가 대신 얼만데? 5천만 원? 새끼 웃기고 있어.
옛다 이 새끼 하면서 갚아버린 거야. 그럼 자기가 대항력 1순위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고,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자기 채권, 그러니까 그게 한 4억 정도의 낙찰이 되면 자기 3억하고 5천만 원 변제했는 거하고 싹 다, 자기가 들였는 돈, 보증금하고 대신 변제한 금액, 이거는 보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요런 기법을 이제 대의변제라고 하고, 입찰자들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대의변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조심해라. 왜냐하면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뭐 대충 아무렇게나 금액 쓰고 들어간단 말이지. 그랬을 경우에 잘못하면 3억을 떠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싸네? 그리고 한 3억이 입찰을 했단 말이지. 근데 얘가 5천만 원 갚아버렸어.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3억 들였고 3억에 인수를 해야 되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총 6억에 사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 대의변제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때 배우는 게 대의변제야.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의변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단 말이지. 이제는 낙찰자 입장이 아니라 자,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김 사장 얘기한 거는 조금 이제 정확치 않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 그러니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선순위 저당권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낙찰자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배당을 임차인이 받아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면은 거기보다 후순위 있는 임차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이제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대의변제이기는 하지만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야. 저당권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변제자 대위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아서 채권자 지위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보자. 이게 이제 변제자, 대의변제 투자의 이제 요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의변제 투자를 하는 이제 그 투자 수익이 나는 그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위변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대의변제를 하게 되면은 저당권을 이전받는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저당권은 근저당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액과 실제 피담보 채권액 사이에 차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하고 담보에 관한 권리를 그대로 이전을 받기 때문에 기존 채권이 가지고 있는 연체되었을 때부터 나가는 지연손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결국은 피담보 채권액이 1억 2천이고 채권 최고액이 가령 1억 8천이다.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의 갭이 있는데 요 동안에 6천만 원의 이제 지연손해금을 연 한 18%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를 조금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경매 절차에 참가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든지 요런 방식의 투자.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의변제를 통해 가지고 선순위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 나타나는. 근데 그것도 이제 부수적인 장점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미 저당권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대의변제를 하게 되면은 경매 비용도 또 절감할 수가 있지. 이미 이제 돈을 냈으니까.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나중에 저당권을 넘겨와가지고 부기등기를 할 때 그 실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경매 비용 같은 경우 은행에서 다 내돌라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보통은 이제 그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하고 아예 깨끗하게 갖고 오죠. 근데 법적으로는 경매 비용까지 지불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협의가 가능하죠. 원래는 채권 실행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채무자 부담으로 되는 것은 맞아요. 채무자 부담으로 되는 것은 맞고, 그럼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실제 그럼 실무에서는 경매 비용까지는 따함께 되겠대. 우리 그때 남서울신협하고, 저당권 이전 받을 때,
그때도 경매 비용은 제하고 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경매 비용도 은행에서는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 막 경매 비용이야. 근데 해봐야 어차피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배당에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수익의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그 채권 최고액하고 피담보 채권액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낙찰을 스스로 받아서 부동산 자체의 이제 시세 차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그 이제 대위 변제에서 임의 변제, 법률적으로는 임의 변제, 그다음에 임의 대위, 법정 대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임의 대위하고 법정 대위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임의 대위는 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변제를 통해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는 거예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그렇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신 변제를 하고, 그다음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전받는 거예요. 채권자 승낙을 받아서. 요게 이제 임의 대위고, 법정 대위는 채권자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채권자 승낙 없이 당연히 이전받는데, 이제 이 사람은 변제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의 변제를 했을 때 이전받는데, 이게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수익 구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채권 최고액하고 피담보 채권액 사이의 차액에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이 방법은 좀 주의를 하실 게 있어요. 지금 대의변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누가 크게 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변제로 인한 대위를 통해 가지고 이전받은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는 항상 구상권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상권의 내용이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구상권의 내용이, 그러니까 특히 법정 대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의 내용이라는 것이 자기가 출제한 금액 플러스 거기다 법정 이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법정 이자는 연 5% 내지는 6%밖에 안 돼요. 민사법정이고 뭐 상사법정 해봐야.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원 손해금을 다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배당 이의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내 채무자가 문제 제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다 못 받아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임의 대위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할 수가 없으니까 채무자의 허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구상권의 내용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내용하고 똑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죠. 우리는 다 알아들었는데 청취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용 되게 좋았는데 이걸 이제 좀 못 쉽게 알아들어. 풀지 않으면 자, 이 얘기야.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설명이 될지 이상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해독을 해야 돼. 이 법적인 이 법 권리 관계를 인생이 얘기한 거를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대의 변제로 수익을 따먹는 거는 그 채권 청구액하고 채권 최고액 사이의 그 갭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건전한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게 변경을 하기도 해. 연기에 계속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그죠? 네. 몇 번씩 연기하죠. 네, 2번. 그게 법률적으로는 두 번인지, 뭐, 법은 행정지시면서 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난 한 서너 번까지 연기되는 걸 봤어요.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더라고. 연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럼 어떤 정지했다가 또 속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자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이라고 쳤어. 건재당권은 8억까지 빌려줬어.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뭐 한 9억 5천까지라고 칩시다. 9억 5천. 많이 쉽게 얘기해서 10억까지 칩시다. 10억까지. 8억 빌려줬는데 그 채권 최고액은 10억이다. 시세도 10억이다. 감정가도 10억이다. 근데 요즘 아파트, 뭐 강남이 잘 나가는 아파트, 뭐 거의 90% 이상 낙찰되잖아요. 뭐 어떤 건 95% 낙찰되니까, 9억 5천에 낙찰될 가능성이 많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8억에 이제 경매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대위 변제를 딱 해버린 거죠. 그리고 계속 연기 신청해가지고 이게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9억 5천이 낙찰될 거니까, 최소한 9억 5천까지 낙찰될 거니까, 9억 5천이 낙찰되면 9억 5천을 자기가 다 따먹어야 되잖아요. 9억 5천 따먹게 되면 1억 5천까지, 1억 5천을 그냥 돈을 벌어버린다는 얘기지. 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도, 아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을 번단 말이죠. 한 1년 만에. 1억 5천을 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자기가 변제한 금액 8억 플러스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 한 5% 정도밖에는 못 번다니. 1억에 8억을 빌려주고 8억에 5% 해봐야 얼마 정도 들까? 1%면 4천만 원. 그 4천만 원 정도네. 그럼 1억 5천을 벌려고 했는데 결국은 8억 4천까지밖에 못 버는 거니까 계약서를 제대로 꼼꼼히 써야 되고 구상권의 범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억 5천 벌 거를 4천밖에 못 버는 거니까 1억 1천만 원을 놓쳐버린다. 계약서 잘못 쓰면. 계약서를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서 그대로 승계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빈틈없이 승계를 받아라. 그러죠. 예, 그것만 되면 그대로 그 지연 손해금 대출거래 약정서 은행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그거에 똑같이 배당을 받는다. 그렇게 좀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대변제를 해라. 이거를 대의변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대의변제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민법에서 정확한 그 규정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법정 대위가 이제 좀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정 대위가 내가 봤을 때는 더 안 좋아. 왜? 왜 안 좋냐면은 법정 대위는 구상권 부분을 약정하기가 어려워요. 당사자 못 만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법정 대위 쪽으로 가려면은 요걸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쪽에서는 법정 대위가 괜찮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이자 수익을 내가 얻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임의대위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약정을 그러니까 지금 경매상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경매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쫓겨날지도 몰라.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변제해주고 한 3개월 정도는 말미를 줄게. 요렇게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넘기게 되면은 그럼 은행하고 똑같은 지원손해금 요걸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채권 최고액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저 채무초가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3개월 후에도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말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자 수익을 이제 창출해 가는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정 대위는 채무자하고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 채권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위 변제를 해가지고 채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고스란히 나한테 넘어오지는 않아. 내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넘어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약간의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대부분 채무자를 만나서 그래서 채무자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최 팀장이 했는 것 중에 법정 대위 있었어요? 대부분 다 임의대위야. 임의대위. 법정 대위는 한 건도 없었어요? 법정 대위는 하려도 못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법정 대위 설명하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집행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거나 상실할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 이런 그런 사람이 이제 누구야? 법정 그러니까 대위자라고 그런 사람이 얘기를 누구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증인, 연대채무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법정 대위자가 되겠지. 임차인도 가능하겠고. 임차인도 당연히 이제 법정 대위자. 잘못하면 자기 보증은 날 위해 위험이 있으니까. 임차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배당을 자기가 임차 보증금 1억이에요. 근데 배당을 자기 집이 경매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걸 보증금을
보니까 배당 신청까지 해서. 근데 뭐 5천만이 됐던 9천만이 됐던 하여튼 다 못 받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건을 한 적이 있어요. 임차인 구제권이라고 해가지고 못 받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집 경매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대변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대변자 하게끔 도와주고 그 사람이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한테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그 뭐 수행 비용이라든지 이걸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복등기 해가지고 복등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복등기라는 게 뭐야? 뭐 이쪽 업계에서 뭐 얘기하는 거, 그런 법률 용어가 업계 용어가 있는 것 같아. 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자, 임차인,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뭐 일반 채권자도 되고. 가압류 채권자도 가능하나? 가능하죠. 가압류는 아직까지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안 나가. 얘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이 안 났는데 그게 가능할까? 아이고, 채권자도 일반적인 채권자도 되는데 가압류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데 당연히 되죠. 그러면 저 얘기해.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거야. 그게 정답이래. 그러면 내가 얘한테 10만 원 빌려줄게. 나 10만 원 가져. 그것도 가능해. 나 10만 원 빌려줄게. 그리고 차용증 하나 받아. 그것도 가능해. 그리고 은행에 던데. 배당 기입 등기 지나고 난 뒤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지나고 난 뒤야. 나 일반 채권자잖아.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좀 상관없지. 그것도 가능해? 가능해. 야, 그거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왜 자,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아니, 자, 그 사람한테 내가, 20만원 빌려주는 거야. 10만원만 차용증 써주세요.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채권자가 돼가지고, 그 경매 법정에다가 내고 난 다음에, 나 변제할 정당이 있는 일반 채권자다. 근데 이제 내 1순위 금액 내가 그냥 싹 꺼버릴게. 그거 가능해? 법적으로 가능해? 가능해. 좋아. 법적으로 가려는데 은행에서 장난하냐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법정 대기 가능하다며. 꺼버린다는데 내가 너 돈 갚아준다는데 쟤들이 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MPL 하는 친구 한 명 왔었잖아. 이대표님. 네. 이정상 씨. 종성이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걔가 주로 이제 MPL 하면서 우편물 뒤져봐라. 채무자 집 가가지고 우편물 뒤지는 게 그게 채권을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 뭐가 되니까 법정 대위자 지위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편물 뒤져가지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 국민보험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데 분명히 연체돼 있잖아. 또는 뭐 지방세과 이런 데 연체돼 있잖아. 걔들은 압류 채권자일 거 아니야. 압류가 돼 있다. 시청에 가.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내가 이거 채권대로 받을게. 이거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해? 국가가 채권 양도를 하겠니? 안 해? 네, 제가 수도세 뭐 이런 그게 거.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국가기관. 저건 안 될까? 도시가스. 예, 국가기관. 그거 국가기관이야? 서울도시가스. 그러니까 걔네들은 대신 변제를 받으려고는 하겠지만 자기가 있는 채권을 양도하지는 않아. 대가를 받고 양도하지는 않아. 안타깝네. 그래. 핸드폰 요금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SK텔레콤은 가능하지 않을까? 걔네들은 돈 갚아준다는데 채권 양도해주지 않을까? 그거는 어떻게 될 수?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복등기 얘기하자면 복등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임차인 아니잖아요. 임차인 지위가 없잖아요. 저는 3자일 뿐이고 제 3자일 뿐이고 임차인은
법정 대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대위에서 권리 다 이전받고 싶어도 그걸 도와주고 그 사람은 법정 대위를 인수하고 나는 그 사람이 인수한 건 채권 양도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동시에 들어가요. 1번, 2번. 그러면 1-1, 1-2가 한 날, 1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만.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자 이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은행에다가 보험사를 끼겠죠. 같이 가서. 네가 은행에다가 돈 변제해버려. 그리고 건전한권을 니한테로 옮겨와. 그리고 동시에 그 건전한권을 다시 나한테로 옮겨와. 그걸 동시에 건전한권 이전을 두 번 동시에 쳐버린다는 얘기지. 네. 그 얘기죠 지금. 바로. 그렇게도 뭐 그거를- 설득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무에서 했어요. 했대.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복등기를 많이 하고 뭐 그쪽에서 용어를 많이 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입변제 투자하는 애들 이거 한번 들어봤거든.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얘기 안 하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언제 몇 월 몇 시에 무슨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자세한 건 들으라. 전부 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떠들고 있는 것들은 광고죠. 자기네들 그 강의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의로 돈을 벌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인 거야. 이 중요한 얘기들은 안 해. 근데 우리는 다 까발려 버리자. 그럼 이쯤에서 지금 실무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여기 최 팀장님. 올해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민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저희가 아는 거랑 실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자, 어떻게 그거는 활동하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정리를 했어요. 절차를 쭉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실무했는지. 일단은 법적인 부분은 등기부부터 찾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 법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경매가 어차피 절차법들이 진행되는데 경매가 이제 경매 신청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들어가면 기입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틀에 3일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반 옥션 사이트, 유료 사이트에서 예정 물건이 올라와요. 그럼 그걸 보죠, 예정 물건을. 저는 이제 예정 물건만 봐요. 예정 물건 딱 봐서 쭉 보면 차츰차츰 올라와요, 정보가. 시작됐으니까 뭐 등기부도 안 올라와요. 일단 주소만 나와. 그렇지. 사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주소만 나와. 그리고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이제 뭔지 나와, 또. 순서대로 조금씩 나와요.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일반 경매 쪽 관련해서 법률 사무소 쪽에서 법무법이나 법률 사무소 쪽에서는 주소 보고 일단은 늘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 같은 게 있잖아요. 우편물. 그걸 걔네들 벌써 봤으면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럼 좀 보고, 딱 봐서 서울 쪽에 아파트인데 괜찮은 거 있으면 등기부등본이 올라오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도 보다 보니까 느낌상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러면 700원 내고 뛰어요. 봐서 그거를 봤을 때 채무 초과인. 그러니까 경매상 채무자가 배당을 100만 원에도 받을 것 같으면 금액 압류 금액도 모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딱 붙어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뭐 카드부터 붙어 있는 건 안 되잖아요. 담는 뭐 뭐, 캐피탈 뭐. 들어가고 뭐 신용 보증금까지 끼고 하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채무 초과세 어차피 이거는 경매로 경매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취하가 되거나 정지가 안 된다. 그럼 물건들만 선별을 한다. 하는데 1순위가 청구 금액이 모르죠. 청구 금액도. 근데 일단 채권 최고액이고 그 대출한 날짜가 보는 거죠.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빌렸을 것이다. 네, 라는 게 보통 나오죠. 1금융권이면 120%고 2금융권이면 130%고 더 하면 150%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대략적으로 역산해가지고 청구 금액은 한 이 정도 되겠다. 3개월 연체 있으면 이 정도 되겠다는 게 대략적으로 이자도 어느 정도 되겠다는 대충 네. 금액이 나오는 네. 경우. 딱 얘기해서 6억이다 하면 오 빌렸네.
지금 18년인데 2014년 원금 이자만 내고 있었겠네? 아니면 좀 더 오래됐어. 뭐 1900년대로 들어가. 그러면 원금도 좀 갚았겠네? 그러면 1900명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이거 초이스 한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채무자를 만나러. 네, 만나러 가서 있을 때도 있고 당연히 10군데 가면은 뭐 7군데는 없죠. 근데 이제 만나면은 이제 만나서 바로 이제 제가 왜 왔는지는 얘기 안 하고 뭐 저번에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경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만나 뵈면 제가 이렇게 뭐 궁금한 사항이나 도와드리러 왔다. 제가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꼭 있어요. 경매를 모르니까. 경매를 모르니까 언제 끝나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배당 종기가 무슨 말이에요. 서류가 이렇게 왔는데 그거 좀 봐줄 수 있어요. 모르니까 다 뭐 법적인 용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네. 이제 채무자가 원하는 채무자는 가장 원하는 게 시간 연장이거든. 네. 자, 그러면 경매를 연기 좀 시켜주고 그 이사 날짜를 좀 한 3, 4개월 더 연기를 시켜줄게. 라고 하면은 채무자들은 이제 그러면서 대입 연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인감학용을 떼준다는 얘기지. 저는 어디까지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노중식 계시고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경매 하는 입장이잖아요. 경매에 들어온 사람하고 그 채무자 입장 계속 서 있는 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설명 다 해주고 하면 제가 그럼 당신한테 내가 뭘 해주면 되냐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난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해주시면 제가 그 경매를 선생님이 원하는 기간까지 살게끔 해드리고 낙찰되면 누가 올지 모르는데 그거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낙찰받은 사람 만나서 협상까지 해서 이사비까지 다 해가지고 받아서 드려요. 거기까지 해서 저는 거기까지 서비스를 했어요, 아예. 사실, 보면은, 채권 인수하고 나서 나 몰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딱 받고 나서 이제 인수했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사비까지 다 받아서, 그것도 저도 경매를 해봤기 때문에, 마음 알잖아요. 나도 해봤다. 나 이제 이런 관계고, 그냥, 이 소유자분은, 경매상 채무자분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할 건데, 적정선에서, 상식선에서 합의를 합시다. 그래서, 마무리를 져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법무사 고용해가지고 낙찰받아서 사무장님이 와요. 아유, 우리 알잖아요. 선수끼리 왜 그래. 그냥 합시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해서, 우리 밥이나 먹으러 합시다. 해서 밥 먹고 서로 술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그 기간을 좀 연장해주고 사실은 그 기간 연장해주는 게 채권 최고액까지 찰 때까지 오히려 기다린다는 측면 여기서도 오히려 유리할 때도 있어. 채권 최고액이 이미 다 차버렸으면 기간 연장해주는 건 오히려 내 돈이 뭐 이게 저기 빌리고 이자가 나갈 손해겠지만 그렇지 않은도 그런 물건들을 고르잖아요. 초창기에 이자 한 3개월 정도 안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 연장해주는 게 나한테도 이득이야. 일단 NPL 같은 경우는 유동화 회사에서 아이씨 이거 낙찰가 떨어져서 이거 손해 보겠네. 싸게라도 팔아야지. 거의 경매 끝자락에서 파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속 넘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거는 끝자락인데 NPL 같은 경우는 이건 아예 시작 때부터 그냥 들어가서 바로 이게 그래서 물건 종별이 아파트처럼 가격이 빤해가지고 낙찰 예상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 이런 물건들 아니면은 이게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주택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 부담이 적은 걸 뿐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 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해놓냐면 4억을 빌리면서 5억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죠? 대충 그렇게 해놨다고 칩시다. 대충 5억을 설정해 놨다.
그리고 이제 이 4억에서 빌린 돈이 연체가 돼가지고 뭐 한 500만 원 정도 연체가 됐다. 그리고 4억 500만 원에서 이제 막 쉽게 설명해서 4억 1천만 원 들어갔다 칩시다. 4억 1천만 원에 아직 4억은 원금이고 연체가 돼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해가지고 청구액이 4억 1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예정 물건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 채무자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 채권자의 지위를 내가 대신 은행에 변제를 해주는 거죠. 4억 1천을 전체 변제를 해주고 4억 1천을 변제를 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한 4억 한 6천에서 7천 이선이 낙찰이 된단 말이죠. 이 아파트처럼 빠내야 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낙찰이 될 거나 빠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연기를 해주는 거죠. 조금씩 연기를 해줘가지고 채권 최고액이 한 4억 한 6, 7천 정도에 찰 때까지 낙찰가 정도 근처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매각기일에서 그래서 4억 7천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갚아준 돈은 4억 1천, 그 다음에 낙찰된 돈은 4억 7천, 채권 최고액은 5억이니까 그 6천만 원의 갭을 내가 묻는다는 얘기죠. 그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죠.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저번 시간에 제 방송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4억을 변제해줄 때 자기 돈이 다 4억이 있어야 되나 그것도 청취자분들 말씀드려요. 아니, 그건 얘기는 안 했죠. 물론 이제, 자, 4억 천을 대출할 때 우리 질권 대출 가능하죠. 네. 얼마 정도, 몇 프로까지, 한 80%까지 가능해요. 90%. 90%까지 가능해요. 98%까지 가능. 98%? 그럼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 한 푼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거의.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90% 대출이 가능하면, 90%까지만 했어요. 90% 가능하면, 4억 천 중에서 90% 같으면 얼마죠? 쉽게 얘기해서 4억이라고 보면, 3억 6천, 3억 7천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내 돈 한 3, 4천, 4, 5천 정도 있으면 나머지는 질권 대출 받아가지고 전체를 은행에 꺼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은행에 질권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꺼버리고 질권에 대한 그 건저당에 대한 질권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거기 바로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그 1순위 저당권 갖고 있는 은행 담당자, 법무사, 뭐 직원, 저 해가지고 전화로 질권대출한 은행에서 계좌를 바로 찍어서 보내주죠. 그러면 바로 똑같이 NPL하고 똑같이 쏴주고 입금됐다 확인되면 바로 서류 넘겨받고 바로 이제 등기소 가고. 질권 대출이 90%까지 가능하면 정말 작은 돈으로 한 4, 5천, 한 5천 돈으로 그 10배를 잡아먹을 수 있겠네.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이제 뭐 임야나 뭐 상가, 아니, 뭐 토지 공장 이런 거는 이제 뭐 80%로 알고 있고 주거용 90% 그리고 이제 최대 98%까지 들었다고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조달금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6.5%에서 7% 정도 돼요. 이게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연체이자로 18% 20%를 받다 치면 6%를 빼면 한 14%에서 12% 정도를 실질적으로 남기니까 이제 뭐 보통 아시다시피 근저당권은 1금융에서 120%, 2금융에서 130%까지 잡잖아요. 그러면은 13, 4%의 그 수익률로 채우려면은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려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풀로 채우기는 힘들고, 현금으로 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최대 한 2번 정도 변경 연기, 뭐 아니면 정지, 기술적으로 연기를 해서, 적당한 금액 채워지면 그때. 2년 정도면 정지시켜버리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의 변제를 할 때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저도 이제 막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럼 그 돈 네 돈으로 다 빌려줘?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얼마가 드는지 그 자기 실질적으로 실투자금 대비 그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이게 수익률이니까 근데 이제 수익률 계산을 이제 예를 들면 가령 10% 그러니까 4천만 원 가지고 4억 원을 끌고 왔단 말이야. 내 돈은 4천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4억 원에 한 13% 정도, 10%라고 하더라도 4억 원에 10% 같으면은 4천만 원에 같으면 100%예요. 100% 맞아요. 그 100% 수익이 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비해가지고 하면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200% 넘은 것도 있었어요. 그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거는 금액 따질 필요 없이요. 원금을 갚았어요. 근데 가액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채무자 만났는데 은행 확인해 보니까 4억이었는데 1억 갚았어. 청구 금액은 3억이고 3억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거야. 근데 4억 8천이잖아요. 그럼 3억에 4억 8천 벌써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실제 투자는 얼마나 했어요? 아니, 그 예를 들자면, 그거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원금을 어느 정도 일부 갚았으면, 거기까지, 예, 그럼 120%가 아니라 20% 당연히 가고, 만약에 4억이 원금에 1억 갚았으면 1억에 대한 또 갭을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정치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신 DTI, 뭐 DSR, 뭐 LTV 낮아지고 이게 좋은 게 그 사실 이게 원금 상환 방식으로 요즘 많이 대출이 실행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이런 갭을 먹는 거에서는 상당히 그쵸. 좋다고 지금으로 볼수 있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 나가는 그러니까 방식이니까. 연체가 시작됐을 때 이미 그 남은 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갭이 더 크다. 커진다는 거죠. 옛날, 그러니까 10년 거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끽해봐야 뭐 2년에서 많이 해봐야 5년. 예. 5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원금을 갚은 채무자들이 더 많은 예, 거죠. 훨씬 많. 앞으로 더 많아. 소유자들이. 앞으로 그 파리 대책 이후에 그 주택 그 담보대출 규제가 더 까다로워졌으니까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30% 40%밖에는 대출이 안 된단 말이지. 수도권 투기과열지역 아닌 수도권 같은 경우 60에서 70%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낙찰 가격은 90%야 되니까 최소한 20, 30%는 더 갭이 있으니까 더 이거 채권 회수하는 거는 안전적으로 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 보면 되겠네. 일단 뭐 경매 나온 건에 한해서 지금 근데 말씀드린 이게 건데. 실제로 뭐 저도 아직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듣기로는 그 70통 정도가 70통 정도가 이렇게 우편물이 쌓여 있다고 받은 게 등기 받은 것도 몇십 통이 되고 그래서 아니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이 뭐 이게 될까? 중요한 거는 그건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들은 따로 빼놓고 이 사람은 만나야 돼요. 최진영 직접 저는 찾아간다. 우편 한 번도 없어요. 찾아간다잖아. 그거를 찾아가서 직원들을 받겠지만 많이 뽑아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면 그렇게 하시네.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우편물 보내고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보여줘요. 이거 뭐냐 다 알려줘요. 이거 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 일이잖아요. 얼굴 대고 얘기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바쁜 것 같은데 전화도 오고 바쁜가? 여기 저기 있어. 뭐 미투에 대한 대응책 찾는다고 뭐 바쁜 건 아니겠지. 법적인 대응책 뭐 이런 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게 그 대부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대의변제에 그 대의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대의변제를 하는 사람 주체가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대의변제의 주체가 3억 이상의 그 대법 등록을 한 법인에 한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의변제는 그 NPL을 사갖고 오는 론세일 방식으로 사갖고 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부법 적용이 아니고 개인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의변제 투자는 NPL 중에서 론세일이나 채권 양도 방식으로 뭐 그 건전한권을 이전받는 채권 양수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실전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재 팀장한테 한 건을 뽑아봐라. 적당한 물건을 뽑아봐라 라고 해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뭘 뽑았냐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거 뭐 갑자기 뽑아가지고 그냥 일단은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1순위 근저당이 8억이 좀 넘고요. 8억. 채권 최고액이 8억이 넘는 거죠. 청구 금액이 한 6억 5천 정도 돼요. 시세는 어느 정도? 감정가가 15억이요. 감정가가 15억인데 시세가 15억. 시세 15억 그럼 감정가도 15억이라고 이건 봅시다. 예정 물건이기 때문에 뭐 아직 감정평가도 안 했으니까 감정가도 아직 안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아직 법원 사이트에도 안 올라와 있고 이제 지금 경매
예정 물건, 진행 예정 물건인데 아직 절차법에 따라서 아직 안 넘어간 거죠. 매각 기일도 아직 안 잡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1순위 채권 자체가 하고 청구 금액하고 차이가 한 1억 6천 정도. 이게 국가에서, 나라에서 가압류로 해가지고 8억이나 잡았네요, 또. 아니요. 새마을금고에서 130% 잡은 것 같아요. 네. 국가- 이거는 국세. 국세 네. 체납이 지금 한 18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8억, 그러니까 시세가 15억이니까 이미 이 사람은 그냥 이거는 손들었다라고. 어차피 매각된다. 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회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채무초가 이걸 매각하더라도 다 변제가 안 되고 어차피 잔존채무가 남게 돼 있는데 아예 사건 번호까지 네. 까발려주죠. 2018 타경 100336 예, 보니까 서초구 반포동 1-8번지에 있는 반포 경남 아파트 7동 1111호예요. 네, 근데 보면은 여기 조금 작업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회사로 이거를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또 이 대표한테 10분의 1 지분이 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아니 이후에 전에 그 전에.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근데 어쨌든 통째로 경매가 나온 거죠. 네. 지분이 아니고. 예. 뭐 그거는 별로 의미가 네, 없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예. 어찌됐든 지금 등기부 상으로만 봤을 때도 어찌됐든 이 물건지 이 아파트 가지고는 다 안 된다. 뭐 채무자가 뭐 배당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갭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청구 금액 자체가 만약에 뭐 채권 최고액이 8억 돼 있는데 청구 금액이 8억인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실익이 없는 거죠. 그 물건을 만약에 보신다면 그래서 청구 금액하고 채권 최고의 금액이 갭이 있는 물건에 한해서 초이스를 하시면 된다. 이게 뭐 기본적인 거예요. 그 지금 안양 새마을금고, 안양 만안 새마을금고에서 8억 1,900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실채권액은 한 6억. 1.1 나오면 되죠. 예. 한번 나눠보시죠. 새마을금고 1.3 같은데. 새마을금고 130%로 네, 해서 1.3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8억 1,900 같으면 네. 6억 3천. 6억 3천. 그러니까 지금 6억 3천이 원금이라고 치면 한 2달 정도 연체했다고 보고 지금 한 서너 달 6억 5천 정도라고 봅시다. 지금 보니까 연체 금액하고 뭐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6억 5천이 됐네요. 6억 5천 정도라고 이제 봅시다. 원금이 6억 3천이고 지금 청구 금액은 그 이자까지 다 해서 8억 여기 1,900. 새마을금고에서 6억 5천 3백을 신청한 거죠. 청구한 거죠. 경매 신청한 거죠. 그러면 자 찾아간다. 찾아가서 당신은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시기에 네. 내보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다. 네. 대신에 채권을 넘겨라. 네. 채권을 넘겨라. 채권을 넘겨라. 인감증명서를 떼달라. 채권을 넘기게 하는데 네 인감증명서를 좀 떼달라. 네. 동의해라. 그리고 구상권 범위 아까 얘기했던 인생이 얘기했던 구상권 범위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자 나 이거 그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왔으니까 니 돈 받아라. 였다. 그럼 은행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막 많이 하지 않을 때는 담당자들이 몰라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변제하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취하해 드릴게요. 변제하고 그냥 취하는 걸로 끝나는. 취하는 해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지금 되니까 당장- 원래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담당자 모르잖아요. 변제하면 취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자를 밀린 이자를 다 내든 아니면 기간이 상실돼서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데 원금까지 다 이거 원금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진짜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취해 드려야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만나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전 받는 걸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서 6억 5천을 받아야 된다. 그럼 6억 5천을 받을 때 질권 대출을 거의 90% 가까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뭐 한 5억 한 6천, 7천 이 정도는 되겠네. 그죠? 5억 7천 정도는 질권 대출을 네. 받고 나머지 한 6, 7천 정도 가지고 7, 8천? 7, 8천 정도 가지고 이제 이걸 꺼버리는 거죠. 네. 꺼버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채무자하고
이 채권 금액이 차야 되니까 계속 연기를 시켜주는 거지. 건전당권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연기를 시켜주면서 어차피 금액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채권 채권이 찰 때까지 8억 1,900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이전 받고 채권자 변경 신고를 법원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신청이 됐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연기하고 정지하고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정지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이자가 법정 이자가 얼마죠? 이 이자가 연체 이자가 얼마씩 15%씩 불어 나가나? 주로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보통 한 3.5에서 4.5로 원래 이렇게 계약을 대출 실행을 하고 그 연체 이자라는 공란으로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죠. 그걸 보통 18%에서 21% 사이에 이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뭐 이상한 데는 24% 쓰다 걸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그 정도로 하지 않나요? 보통 제가 다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1개월 연체할 때 이자하고 2개월 했을 때 이자하고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났으면 최고 어디 한 개 어디까지 딱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그대로 승계하는 꼴이 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채무자하고 약정을 할 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니요, 은행하고 은행하고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은행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새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딱 보면 저희도 보죠, 은행마다. 새마을금고 1순위, 이거 좋아, 이거 가야 돼. 이거는 한 18%, 19%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네. 연체 이자 약정을 할 때 1개월 연체하면은 뭐 몇 은행마다 다 틀리니까. 나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 아파트 틀리니까 경락자금 대출 받으면서 그 그렇게 쓴다. 서류를 받을 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야. 탁 넘겨서, 됐어. 이거지. 이 정도면 충분해.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씨.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 아파트 담보대출이든 뭐 경락자금 대출 받을 때 자필 서명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노정익 씨도 자필 서명하러 가서 만났잖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기서 자, 욕하는 얼마 쓰라, 17 쓰라, 18 쓰라, 19 쓰라 그러면 17, 18, 19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걔들 불러주는 대로. 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듣지만 그게 나중에 그만 보죠. 매입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찰 때까지 그걸 기다린다. 딱 보고 바로 계산 엑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최대 몇 개월까지 잡아줄 수 있다. 최대치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근처까지 가서 이제 경매를 이제 속행을 시켜가지고 낙찰을 받게 하는데 8억 1,900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7억 5천 정도에는 7억 5천 이상은 낙찰이 돼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채권 최고 금액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별 의미 없네.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 없네. 이게 지금 8억 1,900이니까 실제로는 15억이잖아요, 그죠? 감정가가 15억이니까 뭐 적게 낙찰 받아도 뭐 아무리 못 받아도 10억 받는다 그러면 뭐 8억 1,900은 이미 다 찾는 거니까 이건 굳이 연기시킬 필요도 없네, 그러면. 근데 이제 보통은 1순위 잡고 2순위 저축은행 보통 잡아야 돼.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봐서 아까처럼 10억 이상 낙찰할 것 같다. 그럼 2순위, 1순위, 2순위 다 인수해버리는 거죠. 한 번에. 그럼 이거 2순위 힘들 것 같아. 그럼 1순위만 인수하고 2순위까지 가능하다 싶으면 2순위까지 한 방에 1순위를 샀다가 그 2순위까지도 변제 금액이 다 낙찰이 될 것 같으면 두 개 합쳐가지고 그럼 2순위까지도 인수를 해버리고 2순위를 먼저 사서 또 1순위까지 또 같이 사는 그런 경우도. 이미디에는 뭐 어차피 한 사람한테 받는 건 상관없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1순위 인수했어요. 근데 2순위가 간당간당해 이게. 근데 2순위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기하는데 걔네는 속행을 하려고 그러거든. 우리가 차버리면 걔네는 손실이거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안 되죠. 니네도 신청해. 근데 신청해도 우리는 계속 우리는 취하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얘네들이 속행 신청 내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만약에 있겠네. 진짜 얘네들 채권이 우리가 갉아먹으니까 받을 돈을 속행을 빨리 하면 우리는 이만큼 받고 자기네들 그럼 다 받는데 우리가 쫙 늘어나 버리면 얘네 받는 게 적어지니까. 그래서 어디 저축이나 대판 싸운 적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네. 재밌네. 뭐 하는 거야? 재밌네. 1순위하고 2순위하고 싸움이 되는 거네. 2순위가 억울하면 자기네들도 경매 신청하면 돼. 지금 중복 경매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남이 경매 신청한 것에 숟가락 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처음에 이러죠. 경매 신청 우리도 못 받고 있는데 1순위에서 경매 신청했어. 야, 우리 경매 비용 안 들어가 좋겠다. 우리 배당만 받으면 돼. 그랬는데 웬걸 우리 가서 이제 진짜 늘려버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뭐 담당자는 또. 그럼 뭐 그 중복 경매가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가능하죠. 그러면은 좀 늦게 하면 같이 신청하면 되지. 뭐, 그래. 자기네들. 그러면 이제 2순위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변경 연기하면 그런 하더라도 절차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쪽이 먼저 낙찰돼 버리면 저희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시려면은 이제 경매를 어느 정도 절차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일단은 뭐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문제 소지가 없게끔 문제 소지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면 어쨌든 채무자잖아요. 그렇죠. 그분하고 제가 끝까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런 문제 소지가 중간중간마다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뭐 잘 계시냐 하는 것 부분도 하는 게 그런 문제 소지가 혹시나 왜냐면 나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끝날 때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고 너무 길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1시간 6분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시간 10분 정도 되니까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접는 걸로 하고 우린 또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 예측 불허의 인생도 바쁜 것 같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떨고 있는 것 같아 막. 자, 우리는 이 중요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 더 양질의 방송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유치장이 갇히지 않는다면은 계속 해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NPL이 아니라 이 대입 변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넓은 의미에서 NPL이지. 넓은 의미에서 NPL이죠. 그러니까 이 대입 변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질문과 호응과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제 책 경매초보도 특수물건한다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태섭이에요. 오늘 좋은 양질의 강의 해주신 최 팀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뵌 우리 대표님과 연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팀장입니다. 예. 네.